현대사회의 제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그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에 대해서 4주째 공부를 하죠. 그러면 남은 부분은 이제 국제경제 부분하고 경제 부분에 국제경제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만 이제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국제경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부분을 이어서 14주까지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예정된 진도를 다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학 첫 시간에 이제 기초이론 그렇게 해서 뭐 경제학에 꼭 필요한 그런 기초이론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는 경제 주체 이렇게 해서 가계 기업 정부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미시경제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거시경제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책으로 보면은 156페이지부터 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은 이제 국제경제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경제는 다음 주로 넘기고 이렇게 거시경제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경제, 먼저 거시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볼 것이 이제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국민경제의 순환, 이렇게, 국민경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거시경제 그러면, 국민경제입니다. 미시경제 그러면, 개인과 가계와 기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에 대한 그 경제학은 가정학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기술 과정 이렇게 할 때 그 가정, 홈 이코노믹스 이렇게 하고, 하우스홀드에 대한 것은 홈 이코노믹스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학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는 사실 그런 식으로 좀 더 분화가 됐습니다만은, 거시경제는 여전히 이제 경제학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거시경제에서는 역시 보는 것이 일단 국민경제입니다. 거시경제 주체는 한 나라 전체의 국민경제를 이제, 주체로 보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국민경제는 순환한다. 이게 이제, 다른 뭐, 경제활동도 순환이 되는 거 마찬가지지만, 국민경제는 일단 순환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 이게 이런 그 과정들이 계속 활동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경제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국민소득의 이제 그 측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과 그다음에 지출국민소득 이것이 일치한다. 이게 이제 국민소득의 세 측면입니다. 그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등가라고 이렇게 썼죠. 등가. 값이 같다. 영어로 말하면 equivalence. 결국은 같은 국민소득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국민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국내 총생산량. 국내 총생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생산,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 요게 이제 생산 국민소득이에요. 이제 바로 그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을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뭐 경제 요소들 뭐 이런 활동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국민 총생산 그런 개념보다는 국내 총생산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경제 규모를 비교하고 할 때는 다 국민 총생산 갖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오늘날은 다 국내 총생산 GDP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총생산은 이제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생산은 물론이고 그 생산을 된 것을 이제 뭐 또 중간재를 또 재구매해서 또 재생산하는 걸 할지 아니면 뭐 요청 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또 소비 과정에서 예를 계속 부가가치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가가치를 다 이제 합산한 거 그게 바로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다음에
분배 국민소득을 국내 총소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총소득. 그러니까 임금과 이윤, 이자, 지대 이런 요소 소득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국내 총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그로스 도메스틱 인컴 되겠죠. 그로스 도메스틱 인컴 이렇게 돼서 요소 소득을 합친 거 이게 분배 국민소득이고, 지출 국민소득은 뭐예요? 소비하거나 투자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과 정부의 소비 지출과 민간과 정부의 투자 지출과 무역을 합친 거, 뒤에서 이제 그 등식이 나올 거예요. 합친 것을 우리는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그래요. 이런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은 결국은 그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치한다. 그 GDP는 일치한다. 지금 말하는 등가, 이퀴밸런스 일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그 지표 있습니다. 지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현상이 워낙에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랄까 함축적인 수치로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지표 얘기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제지표를 특히 많이 쓰는 것이지 미시에서도 쓰지만 거시경제에서 많이 씁니다. 미시는 사실 그 대상이 뭐 개인이랄지 가게랄지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기업별로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랄지 그 회계장부상의 무슨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지표 그러면 대체로 국민경제지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지표를 말해요. 그래서 국민경제지표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또 한 번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참조를 하면 되겠는데, 지표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제 가리킨다는 거죠. 가리킨다는 지자하고 수치, 표시, 표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어의 인디케이터를 번역을 해서 이제 지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지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수치를 바로 이제 경제 지표라고 그러는데,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생산이나 고용이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제 상황을 간단한 수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유용한 함축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지수를 지표는 지는 거고, 이 지표 가운데서도 보다 더 정량화된 보다 더 정량화된 지표를 특히 지수라고 부릅니다. 인덱스라고 그래요. 지표 가운데 예를 들면 주가지수, 물가지수 이런 거는 그것도 지표죠. 다 이제 상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지만 그런 지표 중에서도 좀 더 정량화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지수라고 이렇게, 물가지표 안 해요. 물가지수. 주가지표 안 해요. 주가지수. 지수는 좀 더 정량화된 통상적인 그런 것을 이제 지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말은 상관관계죠. 이 개자가 이게 관계입니다. X, Y, Y, A, Y, B, Y 관계. 그 관계에 관한 것을 이제 개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coefficient. 서로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가와 실업률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는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지표나 지수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개수는 이제 그런 지표나 지수 가운데 두 개 이상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개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진위계수, 이건 소득과 그 인구의 그 누계와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누계와의 관계. 우리말 진위계수, 계수란 말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나왔지만 지표 가운데서도 또 그 고정된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량, 그래서 이제 스톡이라고 스톡. 그다음에 이제 또 변화량이 있습니다. 유량, 그래서 이제 플로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수치는 스톡, 그 다음에 변화량은 플로우 이렇게 해서 또 지표도 사실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 아까 얘기했죠. 한 나라 안에서 gross domestic product다, GDP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수준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경제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 한 나라의 GDP 그러면 그 한 나라 안에서 domestic,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량을 합친 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가 세계 경제 규모가 뭐 9위다, 뭐 10이다, 뭐 8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DP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최초의 가치에다가 순 부가가치를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산물은 중복을 피해서 차감을 하면 국내 총생산이 산출이 되는 거죠. 최초 가치, 거기에다가 부가가치, net value added, 부가가치를 합치고 그리고 중간 생산물을 이제 빼주는 거죠. 이것을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GNP와는 구분하는, GNP라고 해서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 요거는 국민 총생산은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이제 생산한 거죠. 해외에 있든 뭐 국내에 있든 하여튼 우리 그 국민이나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생산한 것을 총량을 합치면 그게 GNP가 되는 거고, GDP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되는 뭐 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하여튼 생산을 종합한 것은 이제 GDP가 되기 때문에 GDP와 GNP는 뭐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GNP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GDP를 비교하는 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GNP는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GDP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화폐 가치를 환산하다 보니까 문제는 비시장적 가치가 배제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경제가 반영이 안 되고, 지하 경제가 반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자가 영성 같은 거, 예를 들면 가정주부, 전업주부가 집에서 일한 거 이런 거는 GDP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가정주부가 자기 집에서 일하지 않고 이제 파출부로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거는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DP의 그 한계점이죠. 본질적인 한계점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GDP만 갖고는 경제적인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사회적인 수준은 가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행복지수랄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수준과 사회 수준을 다루기 위해서 또 별도로 사회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지표를 같이 이제 경제지표와 같이 보면서 사회 수준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 구조가 어떻게, 빈부격차나 부문별로 농업, 공업, 뭐 이런 제조업 사이에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GDP라는 건 총량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이 있어요.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이런 곡선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가격이 이제 그 독립변수고 거래량이 종속변수가 돼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정비례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시경제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도 이렇게 되지만 거시경제는 똑같아요. 이쪽은 P, 프라이스, 이쪽은 Q, 퀀티티. 다만 이제 퀀티티는 그대로고 P가 이제 프라이스를 우리는 미시경제에서는 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시경제에서는 물가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결국은 미시나 거시나 국제경제자 어디서나 요 수요 공급 곡선은 똑같다는 것이죠. 일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물가가 독립 변수가 돼서 물가가 오르면 생산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고 물가가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같은 곡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총수요 그로스 디맨드죠.
국내 경제 주체의 수요량의 총량입니다. 가계, 개인, 가계, 기업, 그다음에 나라 살림 이런 정부인가 정부 이런 네 가지 경제 주체 수요량을 다 합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수요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국내적 수요와 해외 수요까지 합치는 거죠. 국내적인 수요와 해외적인 수요까지 합쳐갖고 민간 부문, 소비와 투자, 정부 부문, 그 다음에 해외 부문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국민소득, 일드라고 하는 것은 C, 소비, 컨섬션, 투자, 인베스트먼트, G, 가버먼트, E, 엑스포트, 수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합치면 그게 바로 총수요가 돼요. 총수요. 이게 순수출이니까 수출 가운데서 수요를 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총수요와 총공급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요. 총공급도 역시 국내 각 경제 주체의 공급량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과 일치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해서 경제성장이란 말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의 가장 관심사가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은 뭐예요? 결국은 국민소득이죠. 생산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잘 알 수가 없고 생산능력은 결국 국민소득을 보면 아는 거죠. 그게 이제 해마다 이제 국민소득을 합쳐서 그것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비교를 해서 거기에 늘어나는 비율, 이게 바로 이제 경제성장률이 되는 겁니다. 경제성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고, 경제성장률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가 되겠죠. 아까 말한 그 국내 총생산액,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의 그 성장률, 그게 바로 경제성장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산출하는 공식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서 그걸 전년도 실질 GDP로 나눠 갖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죠? 퍼센트. 그러면 이제 1.5% 이렇게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 1.5% 증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질이란 거예요, 실질. 왜냐하면 해마다 물가가 바뀌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제 GDP를 계산을 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 계산 안 하면 이게 엉뚱한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100을 곱해줌으로써 퍼센테이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전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1.1%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때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할 때는 성장률이 10%를 상회했습니다. 10% 이상 성장률이 10년, 20년 이상 갔어요. 이게 아마 세계 경제 개발 역사상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10%를 갖고 10년, 20년 이상 간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풀 꺾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성장을 이뤘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뭐 1.5%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일 정도 되는 거죠. 실질 GDP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명목 GDP를 물가지수로 나눈 겁니다. 거기다가 100을 곱해준 게 실질 GDP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가지수는 바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회적 할인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걸 반드시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야 인플레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걸 없이 이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 경제적 요인과 뭐 사회 문화적 요인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단은 인구가 증가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이나 인도나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인구 많은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오늘날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야 내수시장이 탄탄하고, 그래야 내수시장을 토대로 해서 해외 수출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려면 일단 인구가 최소한 1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까지 합치면 뭐 7,500만 하고 해외 교포까지 하면 거의 뭐 1억에 근접하니까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내수시장 한 1억 정도 되는 내수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데 지금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축적, 기술 혁신, 산업 구조 고도화 이런 걸 통해서 어쨌거나 GDP를 끌어올려야 돼요. GDP 총량을 끌어올리면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도 뭐 기업가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사회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원만한 노사관계가 돼서 서로 노사정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 서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되고 서로 상호간의 투자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빈약하면 노사 간에 서로 불신하고 정부 사이에 서로 불신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 요인이 충족이 돼도 이런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버리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을 본받자고 하는 것이, 유럽이라는 곳은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요인은 상당히 취약하지만 이런 사회적 요인이, 사회 문화적 요인이 역시 유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특히 사회적 자본이 잘 돼 있어서 노사정 사이에 서로 상호 신뢰의 토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협력, 원만한 노사관계인데 서로 상호 협력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그러나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도 성장을 이루려면 이게 뭔가 근본적인 뭐 상호 신뢰를 쌓는 그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대책이 안 나오고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비슷한 그런 구별해야 될 개념이 이제 경제 발전이죠.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경제 성장 그러면 그로스 그러면 양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제 발전 그러면 대체로 이제 질적인 개념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주로 후진국에서 주로 경제 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선진국에서 주로 경제 성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OECD 얘기할 때는 뭐 OECD, D가 이 디벨롭먼트 약자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발전이라는 말은, 대체로 이와 같이, 후진국에 많이 이제, 신생국에 많이 적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성장이나 GDP를 갖고는 소득분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분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죠. 이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겁니다. 로렌츠 곡선, X축에다가 이제 인구 누계, Y축에다가, 소득 누계,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딱 나올 때, 가장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산출해 보면은 곡선이 못 되고 이렇게 약간 곡선이 되죠. 이런 곡선이 되는 것을 이제 로렌츠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렌츠 곡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렌츠 곡선과 이제 직선 사이에 그 호처럼 생긴 요 면적을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비, 그걸 우리는 지니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니계수. 그 지니계수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만큼 소득 분배가 공평한지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 나온 것이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이런 식으로 또 산출합니다. 10분위 배율은 하위 40%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정확하게 2가 되면 그거는 가장 완전 평등한 거고, 그 다음에 완전 불평등하면 0이 되겠죠. 이될 것이고. 그 다음 5분위 배율은 또 상위 20%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등하면 1이 될 것이요. 완전 불평등하면 0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 평등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불평등할수록 수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상위가 이제 많아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완전 불평등은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득 분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만 갖고는, 국민 GDP의 변화만 갖고서는 소득 분배를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위 계수나, 그 다음에 분위 배율,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지금까지 주로 대외지향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제 개발 하다 보니까 수출 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랄까 내부적으로 자원 자체가 부족, 에너지가 전혀 안 나고 지하자원이 굉장히 취약하고 가진 건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공무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외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수시장이 너무 좁잖아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인구가 1억이 되면 일단은 내수시장을 지향적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서 여력이 생기면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대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지향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경제에 굉장히 취약하고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부의 뭐랄까요, 이 재분배 상황을 좀 호전시켜서 이게 자극이 되고 해서 뭐랄까 그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돼요.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부자들만 구매를 하고 소수의 부자들만 구매를 하고 다수의 빈자들은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안 팔리잖아요. 이게 다 평등하게 되면 부자 가난한 사람이 다 구매를 하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 재분배는 오히려 수요와 소비를 진작시키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 평등하면 뭐랄까 성장의 어떤 유인이 인센티브가 없으면 또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외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고심을 하고 우리가 뭐 강화하고 뭐 하여튼 이런 대책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균형 성장 전략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업, 제조업 쪽으로 이제 특화시키고 농업 쪽은 이런 1차 산업 쪽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제조업 쪽도 보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효자 종목 이런 쪽만 이제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뭐 경공업이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 쪽은 또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 하고, 이다 보면 불균형적으로 우선적으로 불균형 성장을 해서 나중에 균형을 이루자 이런 작전이었는데, 성장이 돼도 또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것이, 불균형이 완화되고 이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불균형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고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경제가 앞날이 결코 밝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부작용, 아까 말한 것처럼 불균형이죠. 부문별로 아까 말한 건 제조업과 농업 사이에, 그 다음 제조업에서도 무슨 뭐 예를 들면 유망산업과 사양산업 사이에 이런 그 부문별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도 무슨 2차 산업과 3차 산업 사이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노동집약적인 자동차 쪽과 그 다음에 전자 이쪽, 이런 사이에 계속 이제 불균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계층 간, 그 다음에 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사이에 뭐 여러 하여튼 계층 간에 뭐 남녀 사이에 하여튼 여러 가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우리가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고도 성장할 수 있겠으나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실업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게 아마 아까 나온 그런 지수 중에 지표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물가 지수죠. 물가 지수를 보면은 물가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안정돼 있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가를 보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명목 가치를 실제 가치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물가 지수를 봐가지고, 이게, 명목 가치가 얼마가 올랐구나, 내렸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함으로 갖고,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이제 100으로 잡아갖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재의 물가를 가지고 이제 923개 품목의 평균을 내는 거지. 생산재. 그러니까 이제 중간 소비재, 뭐 생산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계비 지수라고 해서 516개 품목을 가지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는 거고, 여기 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이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물가와 그 다음에 그 체감 물가 상당히 다르다는 그 괴리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변동을 이제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 또는 명목 GDP와 실질 GDP와 비율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할인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GDP 디플레이터 항상 이제 감안해야 됩니다. 특히 그 사업들이 단기가 아니고 장기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10년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냐? 그럴 때는 그냥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되고 GDP 디플레이터를 다 고려하기 실질을 해서 합쳐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다시 말해 실업자와 취업자 가운데 실업자라고 할 때 뭐예요?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로 15일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간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시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그게 실업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 인구는 생산 연령 인구와 비생산 연령 인구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15세 이상은 생산 연령 인구, 미성년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비생산 연령 인구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뭐 가정주부나 뭐 대학생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로 볼 때는 이제 생산 연령이지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업자, 취업자를 합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업률을 산출하기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실업의 종류를 보면 이제 경기가 지금처럼 이제 불황기, 코로나로 인한 이제 이런 경기적 실업이 제일 많죠. 호경기 때는 실업률이 좀 떨어질 거고, 불경기 때는 실업률이 높아질 거고, 어쨌거나 실업이 전혀 없진 않아요. 자본주의 속성이 실업률이 항상 실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호경기라고 해도 실업자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경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구조적인 문제, 마찰적인 문제로 해서 하여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실업률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그와 같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건 실업을 말한 것이고, 계절적 실업은 알다시피 지금 뭐 예를 들면 농부들은 예를 들면 여름에만 일을 하니까 겨울에는 실업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업자들은 주로 이제 겨울에 일을 많이 하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절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뭐 구조조정을 이래 갖고 무슨 실업자가 발생하죠. 구조조정 때문에 옛날에 무슨 전화 교환수,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 이런 사람들은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 구조에서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게 된 이런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됐잖아요. 마찰적 실업은 이제 잠깐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실업. 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옮기기 전에 한 달 쉰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 많은 형태 무슨 무급 휴직 이런 유급 휴직일 형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와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실물에 대한 거라면 이제 통화와 금융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물물 교환 시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화폐가 아주 옛날부터 생겨났습니다. 이런 화폐가 할 수 있는 하는 기능을 우리는 본질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질적 기능은 일단 교환하기 위한, 일단 물물 교환을 넘어서서 교환하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 척도죠.
금이 비싸냐, 음이 비싸냐, 이 화폐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적 기능은 가치를 저장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농산물 수확해서 농산물 저장하면 이게 이제 변질이 되니까 이걸 화폐로 돈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 이런 게 이제 파생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통화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 나눠집니다.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 나눠지는 거고, 현금은 우리가 뭐 화폐, 그 다음에 무슨 뭐 신용창조에 의한 뭐 수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뭐 현금 통화가 되겠고, 예금 통화는 그러니까 파생 통화하고 이제 지불 준비금, 파생 통화,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은행에 얼마 돈을 넣으면 수표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생 통화. 그다음에 지불 준비금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얼마 남겨놓는 그런 지불 준비금 합친 것을 이제 예금 통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통화라고 할 때는 현금 통화와 이런 예금 통화와 저축성 예금과 국내 거주자의 이 외화 예금까지 합쳐서 이제 총통화라고 부릅니다.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 예금 통화는 요구불 이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거, 적금 같은 거 말고, 예를 들면 정기예금 같은 거 말고 언제든지 돈을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예금, 아까 말한 정기예금, 적금 요것도 합치고, 거기다가 이제 국내 거주자가 외화 예금한 거 요까지 다 합산해서 우리는 총통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를 공급할 때는 이제 보는 통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현금 통화를 공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화폐 발행, 화폐 증가량을 이제 결정을 하면,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에서 얼마다 이렇게 추산을 하면 그걸 조폐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돈으로 만듭니다. 대체로 동전은 이제 태환 화폐가 돼갖고, 요거는 동전이라는 것은 이제 액면가와 그 가격이 일치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전이고, 그러나 지폐는 이제 액면가는 5만원권은 액면가는 5만원이지만 거기 들어간 원가는 뭐 얼마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태환화폐, 불환화폐 형태로 해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현금 통화를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파생통화입니다.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합니다.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들어온 예금 중에 얼마는 그 지불 준비금을 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 또 금액이 또 몇 배 이상, 뭐 몇 %까지는 이제 수표나 이런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생통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채 외환 매매, 그 다음에 중앙시중은행 사이 차입, 상환에 의한 통화량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있습니다. 자, 금융정책. 자,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제 태환화폐 시대 때는 이와 같이 그 사용가치하고 명목 가치가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불안 이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서로 괴리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물과 금융이 괴리가 됐습니다. 본래 실물이 동전의 양면처럼 실물의 금융적인 측면이 화폐 가치 측면이 이제 금융이니까 실물과 금융은 정확히 일치를 했지만, 이게 이제 불안 시대 넘어오면서 이게 서로가 괴리가 되다 보니까 통화량 조절에 의해서 이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 총 통화량을 늘리면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도니까 이자율이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와 소비가 활기를 띠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이 돌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많습니다. 반면에 통화량을 줄이면은 그 반대가 됩니다.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와 소비가 좀 안정되고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제 주체가 되고, 한국은행에 있는 금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관리와 금융정책을 냅니다. 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해요. 화폐를 새로 얼마를 찍어낼까, 얼마를 폐기할까, 이렇게 통화량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표준 이자율을 결정하면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시중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이런 금융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제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거죠.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국제 수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수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수출 경쟁력, 수출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인 금융정책은 재할인율 정책이 있습니다. 재할인율 정책은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이자율 또는 재할인율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KB국민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이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재할인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재할인율 정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통안증권에 그죠. 통화안정증권가는 이런 국공채를 매매함으로 해갖고 국공채 매매를 통해서 통화량을 또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은행에서 이제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액 대출하지 않고 얼마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지급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급 준비율을 조절해요. 지급 준비율을 높여놓으면 좀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낮춰놓으면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러나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 International Bank of Settlement라고 하는 IBS 국제결제은행이 각국의 지급 준비율을 감시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적 그 금융정책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볼 때 유망산업하고 사양산업을 구분해서 이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금융지원을 합니다.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많이 해주고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구조조정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선별적 금융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종류. 인플레이션인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 수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과 수요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겠죠. 이러한 것을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가가 예를 들면 원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르갖고 라면값이 오르고 무슨 설탕값이 오르고 이래갖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파급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과점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독과점 하는 기업들이 서로 이제 담합을 하는 거죠.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 단말기에서 공급자인 삼성전자하고 LG하고 무슨 애플하고 회사가 서로 담합을 해서 올려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밀가루랄지 이런 것들이 원유가가 가장 예민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도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대체로 나쁜 점이 많겠죠. 좋은 점은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은 적당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갖고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촉진도 가능하고,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은 이제 재분배에 영향을 줘요. 재분배. 다시 말하면 금융자산은 실제 가치가 하락해요. 은행에 예금 놓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이런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분배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불평도 약화돼요.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는 그 다음에 채권자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는 소득보다는 물가가 먼저 오르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도 물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유리하죠. 반면에 사업자와 채무자는 불리한데 사업자와 채무자는 유리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변화됨으로 해갖고 가격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거죠. 상품 수출의 경쟁이 떨어집니다. 수출이 감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보다 물가가 먼저 오르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집니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인플레는 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 그래서 인플레를 우리는 어떻게 억제를 할까? 인플레를 억제할 필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한테 실질 소득을 보장함으로 해갖고 근로의욕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보다는 투자로 끌어들여서 생산 능력을 높여,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는 계속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러한 인플레 억제 주체는 역시 이제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가 경기 조절 기능, 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도 안정적으로 날속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공정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억제가 되는 거죠. 가게에서는 소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 인플레가 억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 이제 경기 순환이 있다는 것인데, 총수요와 총공급이 가능합니다.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다시 말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호경기라고 그러고, 반대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면, 다시 말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불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순환, 이제 우리가 구분해보면 호황기, 가장 상황이 좋은 때로 호황이다, 이렇게 한문을 쓰면 좋은 상황이다, 좋은 호자를 써서 호황기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약간 나쁜 것은 호경기다, 좋은 햇볕이 드는 기운이다, 이렇게 호경기, 이렇게 경자를 햇빛이 든다는 거죠. 좋은 햇빛이 드는 기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경기는 햇빛이 잘 안 드는 기운이다, 이렇게 불경기라고 말하는 거고, 불황은 말 그대로 전혀 아닌 상황, 틀린 상황, 아니 황자 다르잖아요. 틀린 상황이라고. 공황은 말 그대로 공포스럽고 황량한 거, 이 공자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이 황은 뭐랄까 삭막하다는 거죠. 무시무시하고 삭막한 거, 공황이란 말을 쓰고, 최고로 상황이 나쁘면 대공황이다, The Great Depression이다 그랬어요.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공황. 한문을 쓸 때는 이 불황의 황자하고 공황의 황자는 한문이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경기 지표, 이제 경기 상황을 얘기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경제 지표의 종합에 의한 경기 표시 지표. 이게 바로 종합 경기 지표라고 그래요. 종합 경기 지표. 각 경제 지표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석 달 내지 3 내지 10개월 이후를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 그 다음에 경기 동행지수, 그 다음에 경기 후행지수,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이제 앞을 예측하는 거고, 실시간은 동행지수는 실시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후행지수는 그 이전 30개월 이전을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선행지수는 중간재 출하지수, 내구 소비재 출하지수,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면적 이런 거 보는 거고, 실시간은 노동 투입량, 산업 생산 지수, 제조업 가동률 지수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후행 지수는 비농가 실업률, 사용 근로자 수, 도시가계 소비율 이런 걸 이제 합산해 보면 종합적인 경제 지표가 산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 경제 지표, 이거는 주로 낙관 기업의 수와 비관 기업의 수를 이제 비율로 산출하는 기업 측면에서 보는 경기 실사 지수가 이제 심리 경제 지표인데,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산출하는 소비자 동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6개월 이전과 비교치인 소비자 평가 지수와 6개월 이후와 비교치인 소비자 기대 지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소비자 동향 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안정 정책, 또는 뭐 경기 경기를 좀 좋게 하는 그런 정책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이제 주로 쓰는 것이 금융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통화량을 조정해서, 아니면 이제 표준금리, 기준금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계속 발표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예민하게 가장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정 수입을 조절한 거죠. 조세, 세금은 어떤 식으로 직접세도 이제 세율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 누진 세율도 조절할 수 있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에서 이제 그 국세청에다 납부하는 그 시기를 좀 늦춰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재정 수입 세율이나 그 납부 기한을 좀 정부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 정책,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임금을 얼마나 올릴 건지, 그 다음에 뭐 신규 개발 사업, SOC 사업들을 많이 할까, 줄일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정 정책의 수단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국제 경제만 남겨놓고 거시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 지수랄지, 그다음에 수요 공고의 법칙이랄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미시경제나 기초경제 이론 쪽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쪽을 또 좀 찾아서 좀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